며느리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55억. 수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당당하던 얼굴이었는데 경자가 내민 통장을 보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평생을 무시하던 그 며느리의 얼굴에서 경자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받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어떤 남자와 뜨겁게 입을 맞추고 있는 수지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라고,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어떻게 55억짜리 통장을 쥐고 또 이런 증거까지 들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참 고되고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73살 김경자. 그녀의 하루는 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깨버립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낡은 천장에 금간 페인트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불을 조심스레 젖히고 나와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일은 손녀 도시락 싸기입니다. 큰 손녀는 까다롭습니다. 반찬은 4가지 이상, 색깔도 예뻐야 하고 같은 반찬이 이틀 연속 나오면 안 됩니다. 계란을 굽고 햄을 썰고 브로콜리를 데치고 밥을 동그랗게 뭉쳐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묻혀 넣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덮을 때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 맛있다고 해줄까?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뜸 들이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올립니다. 아침 7시 세탁기를 돌리고 8시부터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 방, 화장실, 부엌까지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걸레를 빨아 다시 널어두면 어느새 9시입니다. 그때 경자는 가방을 하나 메고 다시 집을 나섭니다. 이번엔 남의 집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요. 집에서도 집안일, 밖에 나가서도 집안일.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생활비 때문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경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월급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아들 재주는 몇 년 전 사업이 망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수지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집도 차도 대부분의 생활비도 수지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책임지는 능력 있는 며느리와 그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의 구도였죠. 그래서일까요? 경자는 73살의 몸으로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자신의 약값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 달 80만 원. 그게 경자가 직접 벌었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경자는 싱크대 앞에서 수지가 물을 마시는 틈을 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생활비를 조금만 줄 수 있을지, 약값이랑 버스비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던 수지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세도 안 내시면서 무슨 생활비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다 자기가 내는데 어머니 계신다고 방 하나 더 쓰고 물도 더 쓰고 전기도 더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본다는 투였죠.
톡 하고 가시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는 다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전까지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수지는 바로 알아챕니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간이 왜 이렇게 짜냐고 묻습니다. 경자는 미안하다며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은 일부러 싱겁게 합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싱거우냐고, 이건 먹으나 마나라고, 밥 반찬이 아니라 그냥 물이라고. 화난 것도 무한한 것도 아닌 그저 귀찮다는 태도였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지는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어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 먼지 그대로인데 안 보이냐고, 눈이 안 좋으신가 싶다고, 이렇게 대충 할 거면 자기가 사람을 따로 쓰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경자의 가슴 한쪽이 쿡쿡 찔렸습니다. 손녀들도 점점 엄마를 닮아갔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맛없다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한숨이 나왔지만 경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할머니가 더 잘해볼게. 그렇게 하루하루 존중 없는 말과 행동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큰 손녀의 생일이었습니다. 경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딸기를 씻어 설탕에 살짝 재워두고 스펀지 케이크를 굽고 생크림을 직접 휘핑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을 서툰 손으로 그려 넣었죠. 작은 상자에는 털실로 직접 짠 목도리를 넣었습니다. 매일 밤 손가락이 쑤셔도 손녀 목에 따뜻하게 감길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한다. 그런데 손녀는 케이크를 보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백화점 케이크 사준다고, 이거 말고 그거 먹겠다고. 그리고 경자가 정성껏 포장한 선물 상자도 뜯어보지도 않고 방 구석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걸 주워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크에서 딸기를 하나씩 떼어내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딸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허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바닥을 닦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다고,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경자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큰 결심을 하고 수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지는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키보드만 두드리다가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자기는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휴가도 못 낸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재준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힘들겠다고. 수지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예민하다고. 우리 조금만 버텨보면 안 되겠냐고. 경자는 그 순간 아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아플 권리도 없는 사람이구나. 며칠 뒤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간다고. 회사에서 특가로 나왔다고. 애들이랑 잠깐 다녀온다고.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그럼 나는? 어머니는 집 좀 지켜달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표가 비싸서 그렇다고. 어머닌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드시잖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은 다 느껴졌습니다. 같이 가기 싫다는 뜻이란 걸요. 그날 캐리어를 끌고 신난 얼굴로 나가는 가족을 현관에서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안은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경자는 혼자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스키장 사진, 벚꽃 아래에서 웃는 봄 사진, 여름 바닷가에서 물장난치는 사진. 사진 속에는 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들. 그리고 단 한 번도 경자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였습니다. 경자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서 번개처럼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며 그대로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이를 악물고 팔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한 뼘 한 뼘 거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거실 소파 앞까지 기어서 나왔을 때 수지가 리모컨을 들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경자를 내려다보며 왜 그렇게 기어다니냐고 바닥에 손자국 난다고 말했습니다. 경자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수지는 짜증 섞인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라고, 광고 나오면 생각해 볼게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경자는 결국 자신의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119를 눌렀습니다. 살려달라고, 허리를 다쳐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경자는 혼자 현관 앞까지 기어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하반신 마비 올 뻔했다고, 지금이라도 수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날 밤 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경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사람이구나.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지만 집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경자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장을 열고 옷장 구석을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겨둔 서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보험 서류, 군대 기록,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땅. 시어머니가 예전에 물려줬던 땅이었습니다. 아, 이거 있었지. 가치도 없고 누가 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대로 잊어버렸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번 가볼까? 다음 날 새벽 경자는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또 한 번 타고 그렇게 서너 시간을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부동산 사무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소 땅이 지금은 어떤지 좀 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문서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땅 주인이 진짜 할머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옛날에 제 이름으로 해두신 땅인데요. 중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신도시 개발 들어가는 거 모르셨냐고, 바로 옆에 역 생기고 대기업 물류센터 들어오고 뉴스에도 엄청 났다고. 경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땅은 최소 50억은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50억? 잘만 협상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요즘 개발업체들이 환장하고 찾는 땅이라고. 그날
경자의 머릿속은 그냥 새하얘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정리하고 여러 번 사인을 하고 설명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건네받은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5억 원. 경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 통장을 꽉 쥐고도 놓칠 뻔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도망치면 되는 걸까? 재준이는? 손녀들은? 그날 밤 경자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다. 그날은 비가 조용히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손녀들은 학원에서 늦는다 했고 재주는 야근이라 연락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지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진한 레드,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 회사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저 오늘 야근이에요. 아마 늦을 거예요. 경자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야근을 하러 가는데 왜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릴까? 왜 새 구두를 신고 왜 눈가에까지 반짝이를 바를까? 경자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조심 걸음을 맞췄습니다. 수지는 회사 방향이 아닌 큰 쇼핑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더니 한 기둥 앞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서 있었습니다. 경자는 다른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수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길고 깊게. 경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경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경자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닌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경자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해달라고 외도하는 것 같다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USB 하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 차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쇼핑몰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그날의 장면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경자의 가슴은 조금씩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갔다가 우연히 수지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언니. 나도 알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재준이가 엄마 내보내자는 말은 못하니까. 경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힘들긴 하겠지.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수지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뭐, 효부상? 에이, 그건 아니야. 나 그냥 진명애 때문에 참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내 거니까. 경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달쯤 재준을 외도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지금 집도 내 명의로 바꿔놨어. 이혼하면 위자료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럼 당신이랑 여기서 살면 되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이 수지 명의라고요? 그날 밤 경자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2년 전 재준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 때 수지가 도와줄게요. 대신 절차상 잠시 제 명의로 돌려놓을게요라고 했던 그때 이 집의 명의가 재준에서 수지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외도를 해놓고도 오히려 재준을 외도범으로 몰고 재산을 몽땅 챙겨서 그 남자와 이 집에 살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은, 손녀들은, 그리고 경자는 그 계획에서 철저히 버려질 운명이었죠. 그날 밤 경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들, 내가 지킬게. 며칠이 지나 수지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던 날, 경자는 거실에 재준을 앉혀 놓았습니다. 재준아, 엄마가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이거 좀 같이 보자. 처음엔 재준도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들어가는 수지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화면에 뜨자 재준의 얼굴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이어지자 그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재준이 물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어폰 한쪽을 재준에게 건넸습니다. 수지가 통화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다음 달쯤 재준을 외도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지금 집도 내 명의로 바꿔놨어. 이혼하면 위자료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재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수지가 편한 척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켜진 노트북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도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와 키스하는 수지의 얼굴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수지의 입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경자는 그 앞에 인쇄된 사진을 한 장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본 적 있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더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수지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어머니, 이 사람 그냥 회사 동료라고, 진짜라고 떠듬거렸습니다. 재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동료가 이렇게 하냐고, 호텔은 뭐고, 키스는 뭐냐고, 나를 외도범으로 몰아서 이혼하려던 계획은 뭐냐고. 수지는 입을 달싹였지만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탄로 났다는 걸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경자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지가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다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냐고 55억이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에는 55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준 땅을 팔았다고, 오래 잊고 있던 내 이름의 땅이라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샀고, 변호사를 만나 이 집 명의도 다시 돌려놨다고 경자가 말했습니다. 경자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재준의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제 집이라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경자는 떨림을 꾹 눌러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겪은 말들, 무시, 내가 기어가면서도 혼자 119 부르던 그날까지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이제는 내 아들과 손녀들을 지킬 거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일주일 뒤 수지는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준의 승리로 끝났고 두 손녀의 양육권도 모두 재준에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모두 힘들었지만 시간은 조금씩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재준의 어깨는 다시 펴졌고 경자도 더 이상 새벽 5시 반에 도시락을 싸기 위해 일어나지 않는 삶을 배워갔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묵묵히 참아내고 계신가요? 참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견디는 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까지 무너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존중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자는 73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